지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펀더멘털의 개선 없이 기업 가치가 좀 재평가되는 국면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수준에서도 한 20-30% 정도는 올라가야 좀 정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환경 자체는 바뀐 것은 맞습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제로금리로 가기는 쉽지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AI 좋게 보고 있는데 뭘 사야 되나 그런 고민이 너무 많아 수월가여서 정말 이 와중에서 성장하는 기업, 가치주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나라 가치투자 1세대로 꼽히시는 분이시죠.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채원 의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세호 의장을 맡고 있는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전에 한국투자그룹에 32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오래전부터 이제 가치투자 철학을 가지고 오랜 기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새로 회사를 설립해서 가치투자 베이스로 인게이지먼트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증시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정부가 아무래도 요즘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의장님이 추구하셨던 가치투자와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요.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한국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켜서 이 지긋지긋한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고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나 어떤 지속성 그리고 의지 이런 쪽이 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좀 성공 여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은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14조가 넘는 금액을 이게 아마 기간 대비하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국내에서는 반응이 좀 싸늘한 편이고요. 알맹이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 단기적일 거다. 일본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 사례가 다르고 일본은 10년 전부터 수주를 해봤었고 또 경제 상황이 좀 다르죠. 엔저에 힘입은 경제가 또 동력이 되기도 했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거론되는 이제 많은 이슈들을 좀 망라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크게 기대를 안 했지만은 딱 한 줄 상법 개정과 그렇죠. 세제 개편에 관한 것도 당국과 논의를 하겠다는 게 한 줄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 일본의 사례를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상황이 일본이랑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순이익 증가율로 따지면 꼴등에서 두 번째였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어떤지 아시죠? 올해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50% 이익이 는다라는 컨센서스고 그거는 전 세계 압도적인 1등이고요. 미국, 인도, 일본을 비교해봐도 10몇 % 정도 EPS 증가율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시기적으로도 괜찮고 좀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좀 주목하는 건 이제 세금 문제를 이제 거론을 했다라는 건데요. 세금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쉽지 않은 이제 부분인데 이번에 특히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시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도 있겠지만은 배당이 늘어나는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지금 배당 성향이 한국이 15% 정도고 일본이 30%, 대만이 이제 50% 정도입니다. 미국은 30몇 프로 나오는데 실제로 자사주 매입수가 감안하면 주주 환원율은 90%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수치가 높습니다. 국내가 이제 15% 수준이지만은 2배 정도까지는 성장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총평을 하자면 구체적인 부분은 좀 부족하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후속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5월 달에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고 좀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좀 반론을 하자면 배당이나 주주 환원을 늘리는 건 좋은데 이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성장 동력을 까먹는 게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기업을 위해서 의무와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이제 정체성을 밝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배당 여력이 없는 기업도 있어요. 지금 투자가 급한데 아니면 차입금을 갚아야 되는데 배당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업마다 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지만은 배당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배당 투자를 대상으로 그 기업에 투자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불만이 없고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소통도 안 하고 IR이나 PR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기업들이 해야 될 것은 과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배분할 건지,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지만은 배당을 안 할 건지 또 할 건지, 투자를 얼마나 할 거고 어디다 투자할 건지가 문제가 되고, 하지만 이제 그런 의사도 안 밝히고 현금을 잔뜩 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소위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에이전시 코스트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게 대리인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회사의 경영진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어떤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자신이 없으면 투자를 해서 ROE를 유지할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사주 매입속을 하든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잖아요. 뭐 지배구조 문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낮은 뭐 주주 환원율이라든지 뭐 중복 상장,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는데, 의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뭐 컨트롤 리스크도 있는 거고 북핵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산업 구조가 너무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고 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클리컬을 하다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처럼 이렇게 뭐 소비재 기업이나 파이낸스 기업이라든지 뭐 헬스케어 쪽이 좀 안정적인 그런 섹터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국가랑 좀 다릅니다.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디스카운트는 역시 투자자 보호 장치,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하다. 라는 걸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싶은데요. 경북대 로스쿨에 계시는 이제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 주주는 10%만큼, 1% 주주는 1%만큼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20, 30%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일부 지배주주가 이제 7, 80%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각종 뭐 분할, 합병, 뭐 터널링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100%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현행 상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법 제 382조 3항을 보시면 이거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규정인데,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떤 특정 주주에 손해를 끼친다. 또 이제 불법이 아닌 거죠. 회사에만 손해를 안 끼치면 특정 주주가 손해를 봐도 합법인 게 현행 상법입니다. 근데 글로벌 트렌드 자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좀 주주 자본주의에도 못 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버넌스의 후진성, 그래서 투자자가 내 주식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싸고 저평가되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좀 기업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이랑 합병이 돼버린다든지 교환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주가가 굉장히 싼데 이 싼 채로 방치를 해도 사실 지배주주 입장에서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배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M&A 사례를 보니까 뭐 10만 원 하던 주가를 주식을 20만 원에 팔린다든지 거의 100%에 가까운 프리미엄을 받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일 높지 않나, 국내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10달러짜리가 15불에 M&A가 되면 주가가 이제 즉각 15불 근처로 가고 그 가격에 있다가 이제 다 사라져버리는, 주식을 다 사줘야 됩니다. 이런 몇몇 이제 제도들을 보완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서 내 주식이 정말 장기 투자에도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진정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제도 강화해야 되지만 어떤 당근도 필요하다. 채찍만 쓸 게 아니고.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역시 뭐 상속세 얘기가 상속세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상속세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적정 수준으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되고 밸류 프로그램이 진짜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증시가 어느 정도로 말 그대로 밸류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물론 이제 뭐 펀더멘탈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정 뭐 어느 정도 수준의 릴레이팅이라 그럴까? 펀더멘탈의 개선 없이 기업 가치가 좀 재평가되는 국면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PBR이 아시다시피 뭐 1.0에서 1.1배 수준 거래되고 있고, PER은 뭐 한 12배 수준이지만 이거는 뭐 이익의 증가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되는 거고, PBR 기준으로 보면 뭐 일본 수준 정도는 이제 가는 게 원래 정상으로 보여지거든요. 일본이 1.5배 정도 되고 미국은 뭐 서너 배 정도 높지만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수준에서도 한 뭐 20, 30% 정도는 올라가야 좀 정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 증시는 아직도 많이 저평가돼 있다. 많이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단순 계산으로 플러스 30%만 된다고 해도 한 500에서 600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야지 좀 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혹시 이번에 뭐 밸류업 관련한 어떤 뭐 새로운 펀드의 출시나 상품이나 이런 것도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원래 하고 있던 게 이거라서 아, 예, 원래 하던 거를 계속 합니다. 네. 그동안 제가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에서 10몇 년 근무를 하면서 10년 투자 펀드도 론칭도 하고 했는데 처음 10년은 뭐 괜찮았어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약 한 1400% 정도 누적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2014년부터 6년간 성과가 안 좋았고 마지막 3년은 특히 뭐 성장주가 워낙 강세여서 결국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과연 나 뭘 잘못했고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결국은 이제 뭐 사이클 자체가 밸류 사이클이 있고 그로스 사이클이 있지만은 기업의 가치라는 건 뭐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뿐만이 아니고 성장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성도 뭐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성장 가치도 사실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매수도 했지만 왜 그런 성과가 나왔을까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결론은 ESG가 취약한 기업에 투자를 했던 거야 제가. 그러니까 밸류 트랩에 빠진 거예요. 주식이 싸다고 샀더니 PR 4배라고 샀더니 뭐 10년이 지나도 PR은 여전히 1,500고 기업은 전혀 개선되는 건 없고 뭐 주주 환원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은 뭐 자꾸 전화를 했더니 자꾸 귀찮게 전화하시면 배당 안 합니다 이런 기업도 있었고요. 뭐 만나주지 않는 기업도 있고 이러니까 뭐 될 수가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도 당연히 뭐 주가가 오르길 원하지 않는 기업이 뭐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제가 좀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제 확장된 개념의 이제 가치 투자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ESG 좀 개선할 의지가 있고 그런 요소가 있고 최소한 우리를 만나주는 기업들, 열린 기업들 그런 기업에만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한국 기업 ESG 향상 펀드가 좀 그런 의미입니다. 뭐 의장님이 뭐 본인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그동안에만 10몇 년간의 시장을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 가치주라고 했던 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뭐 저금리 환경이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도 보면은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도 여전히 성장주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시장이 여전히 성장주의 시대가 계속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의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근데 어떠한 국면에서도 좋은 성장주는 좋은 성과를 냈고 좋은 가치주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최근 뭐 10년은 가치주가 안 좋았다고 얘기하지만 좋은 가치주는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예. 근데 다만 이제 전반적인 환경 자체는 바뀐 건 맞습니다. 과거 환경은 뭐 말씀하셨지만은 저금리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물가도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뭔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금 조달하기도 너무 편해요. 10%에 빌렸던 돈을 뭐 3%에 빌리고 심지어는 뭐 나스닥 가서 자금을 뭐 쉽게 또 실조 조달해서 이렇게 공장을 질 수도 있고 IPO도 잘 되기 때문에 거의 자본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환경이 180도 바뀌어서 물가도 너무 오르고 금리도 너무 올라가지고 돈을 빌릴 데도 없고 IPO도 예전처럼 가격이 뭐 좋은 가격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업이 유리하냐면 차입금이 없고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좋은 부지, 좋은 공장, 좋은 설비, 좋은 인력을 이미 갖고 있는 선발주자들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면은 당장 단기적으로 뭐 주가는 안 좋습니다. 예, 당연히 안 좋은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격 전가력이 있는 우량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에 그 물가 상승을 반영을 시키면서 또 다시 이제 매출을 회복하고 수익도 회복하면서 주가도 회복하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 또 주가가 오를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뭐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금리가 1%면 채권의 일드가 1이기 때문에 이 일드의 역수가 PR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PR은 100배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주식은 몇 배가 정상이냐? 위험할수록 PR은 낮아야 되고 일드는 높아야 됩니다.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채권의 PR이 100배면 주식은 한 반 정도, 50배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봅니다. 1% 금리 시대에는 PR이 50배인 성장주가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이제 금리가 올라버리면 금리가 뭐 한 4% 정도 돼버리면 채권의 PER은 이제 갑자기 25배로 뚝 떨어지죠. 100배에서. 그럼 주식의 적정 PER은 이제 반이면 12.5배가 되는데 50배, 100배짜리 성장주가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좀 비싸 보이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과거처럼 그렇게 제로 금리로 가기는 이제 쉽지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계속 성장하는 게 계속 합니다. 저희도 뭐 AI 좋게 보고 있는데 뭐 뭘 사야 되나 그런 고민이 너무 많아서 지금 투자를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틀림없이 뭐 성장하죠. 인류의 바이오, 헬스케어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영원한 숙제인 거죠. 예전처럼 이게 군을 이뤄가지고 모든 업종이 다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다.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정말 이 와중에도 성장하는 기업, 배터리 중에서도 정말 성장을 하는 기업, 그 중에서도 이제 성장 못하는 기업은 이제 도태될 수도 있는 거고, 가치주도 마찬가지죠. 그럼 보통 의장님이 보실 때는 종목을 이제 고르시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보세요? 일단 저희도 정량 분석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PER, PBR, 뭐 배당 수익률, 캐시플로우 이런 기본적으로 보고, 거기서 이제 종목이 나오면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정성 이제 분석을 이제 들어가는 거. 뭐 탐방을 가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고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겠느냐. 내 스스로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제일 좋은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지배구조 같은 거, 경영진이 우수한지 아니면 투명한지, 과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인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이런 쪽을 이제 분석해서 점점 솎아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가중치 같은 거를 둡니다. PR이 좀 높더라도 기업이 경쟁력이 좋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매수 대상이 될 수 있고, PBR이 극도로 낮은데도 회사가 성장성이 너무 없고 거버넌스가 안 좋고 이렇게 앞으로 좀 존속할 가능성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기업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저 PBR은 틀림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이제 실적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주사가 좀 제일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리츠금융 지주 같은 기업이 자꾸 나오면은 이게 많이 해소가 되겠죠. 삼성전자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신 걸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지금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주가는 적정 수준인데